한국이 우릴 추월했다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생방송 스튜디오 안에서 자료가 펼쳐졌을 때 모두가 말문을 잃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분야들 하나둘씩 한국이 대신하고 있었죠. 우린 분명 먼저 움직였는데 어느새 결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 현실을 외면해 왔던 걸까요? 잠깐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나가이 케니치입니다. 도쿄국제문제연구원에서 30년 넘게 동북아 외교를 연구해 왔습니다. 군사동맹, 안보전략, 지역질서 같은 주제를 수없이 다뤘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제 경험이 무기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일본의 흐름이 처음으로 너무 낯설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2025년 8월 다카이치 사나 총리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고 얼굴은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준비된 대사처럼 이렇게 말했죠. 대만에 위기가 생기면 일본도 즉각 개입하겠다고요. 순간 현장에 있던 기자들의 손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셔터가 번개처럼 터졌고 외신 기자들조차 일제히 노트북을 열어 제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발언 하나가 가져올 국제적 반향을 그 자리에서 이미 예감했거든요.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중국 외교부가 강경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언론이 아닌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서였죠. 전면 보복을 언급하며 일본을 도발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SNS를 중심으로는 일본 여행을 취소하자는 움직임이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대형 플랫폼에선 항공권 환불, 여행 일정 중단 같은 조치가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불과 48시간도 지나지 않아 일본으로 향하던 관광 흐름이 급속히 얼어붙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이상했던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상황의 중심이 된 또 하나의 나라,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단 한마디의 비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난도 지지선언도 외교적 항의도 없었습니다. 외교 채널이 잠잠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긴장됐습니다. 저처럼 외교의 언어를 오래 다뤄온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는 침묵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반응이거든요. 한국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전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선 총리의 발언을 두고 환호와 비판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일본이 마침내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며 반겼고, 또 어떤 이는 일본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무모한 외교 선언이라며 걱정했습니다. 저 역시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일본은 아직 그런 말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교는 말로 하는 전쟁입니다. 특히 동아시아처럼 군사적 균형이 예민한 지역에선 말 한 줄이 실제 국익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나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내뱉은 선언은 말 그대로 일본이라는 배의 항로를 틀어버린 조타처럼 작용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주변국이 따를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그 선언 이후 움직인 건 일본이 아니라 주변국들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아무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말 대신 전략을, 반응 대신 행동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침묵 속에 숨겨진 한국의 속도가 어쩌면 이 지역의 질서를 조용히 바꿔놓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단지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펼쳐질 현실은 그 불길한 예감을 증명하듯 우리 앞에 정확히 다가왔습니다. 과연 일본은 그 한마디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만 모르는 사이 모두가 새로운 질서로 향하고 있었던 걸까요? 처음에는 그저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SNS에선 노재팬 운동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죠.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고 성명 하나 없이 모든 게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이 저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단순한 무반응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말을 줄이고 움직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가 처음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항공 데이터를 살펴보던 때였습니다. 중국발 일본행 항공편은 연쇄적으로 취소됐지만 한국행 항공편은 오히려 예약률이 급증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예약 흐름이 정부의 광고나 외교 메시지 없이 자연스럽게 너무도 빠르게 형성됐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상황을 분석하거나 떠드는 대신 실무 단위의 전환을 이미 끝내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 최대 여행 플랫폼 시트립에서 발표된 통계에서 저는 결정적인 흐름을 봤습니다. 일본으로 향하던 여행객들이 대체지로 선택한 1위,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서울은 물론이고 부산, 제주, 강릉 같은 지방 도시에까지 호텔 예약률이 급증했죠. 단 2주 만에 예약량이 37% 증가했다는 수치가 제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호텔과 항공뿐이 아니었습니다. 백화점 방문자 수, 대중교통 탑승률, 면세점 매출, 이 모든 데이터가 일제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조용한 한 국가의 전략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이 시기를 이용해 자국의 관광소비 플랫폼을 전면 개편하고 있었습니다. 모바일 통합 예약 시스템, 실시간 언어 번역 서비스, 그리고 외국인 대상 교통 패스 자동 충전 시스템까지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던 요소들을 일시에 정비해 버린 거죠. 이게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었습니다. 이건 대응이 아니라 계획된 준비 그리고 실행이었습니다. 우리가 외교 무대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 때 한국은 실질적 사용자 경험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빠르게, 조용히,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뼈아팠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중국 내 K-드라마, K-푸드, K-패션 관련 키워드 검색량이 일본 여행 취소 여파 이후 동시에 증가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목적지를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소비하는 콘텐츠, 이미지, 라이프 스타일까지 한국으로 옮기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저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한국은 독도 문제도 대만 개입 발언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관광과 이미지, 시스템과 문화의 흐름을 완전히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말로 싸우는 시대는 끝났구나. 이제는 준비된 시스템과 침묵 속의 전략이 결과를 결정하는 시대구나. 결정적인 순간은 단순한 수치나 항공권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진짜로 다르다고 느낀 순간은 현장에서 경험된 디테일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현장은 바로 소비자와 시스템이 맞닿는 지점이었습니다. 며칠 전 연구차 서울을 다녀온 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사카에서 관광 IT를 전공한 사람으로 한국 시스템의 구조를 살펴보려 비공식 출장 형식으로 방문했죠. 돌아온 후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예약 시스템이 너무 간단해서 처음엔 불안했다고요. 단 3단계 클릭만으로 호텔과 대중교통, 박물관 입장이 모두 연동됐고 심지어 언어 설정도 자동으로 반영되더랍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못 믿겠더라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온몸이 서늘해졌습니다. 신뢰를 주는 게 아니라 신뢰를 초과해버리는 시스템. 그건 설계와 사용자 경험이 완벽하게 조율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 지인은 서울에 도착한 첫날 밤 공항에서 모바일 앱 하나로 공공 와이파이, 교통카드, 호텔 체크인까지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환전은 필요 없었습니다. QR 하나로 모든 결제가 가능했고 지하철은 노약자 배려 좌석에 센서 알람까지 작동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기술과 문화 그리고 배려가 합쳐져 만든 하나의 경험 설계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일본에서 자주 접했던 복잡한 매뉴얼과 노인 중심 행정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늘 고지식하게 정확하려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확하면서도 편리하고
정교하면서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나라가 관광 수요를 가져간 게 아니라 신뢰를 가져간 것이었다는 것. 그 신뢰는 숫자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광객, 기업, 콘텐츠 소비자, 그리고 투자자에게 가장 강력한 결정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시스템의 빠른 실행 속도에서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인허가 절차 하나를 처리하려면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심사, 검토 회의, 보안 요구 그 모든 단계를 거치는 동안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새로운 규제가 생기면 곧바로 설명회와 피드백 창구가 열렸고 중소기업을 위한 공공 플랫폼 개선이 실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저는 이걸 단순한 민첩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의 국가적 역량입니다. 문제인식, 구조 개편, 사용자 중심 설계, 실행까지 그 순환 주기가 너무 빠릅니다. 그게 바로 일본이 가진 관성과 한국이 가진 속도의 차이였습니다. 과연 이 흐름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 이 흐름이 한번 시작되면 우리가 다시 중심에 설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일본 내부에서도 반응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여전히 총리의 발언을 강한 일본의 상징으로 포장했고 보수 성향 전문가들은 중국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현장을 매일 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려온 건 관광업계의 한숨이었습니다. 오사카 도톤보리에서 작은 민박을 운영하던 지인이 전화를 걸어왔죠. 예약 취소가 하루에만 10건이 넘었고 단골로 오던 중국인 손님들도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예고 없이 텅 비어버린 방 앞에서 그는 말없이 걸레만 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벌을 받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이 위기를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직장 동료 중 몇몇은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잘 됐지 뭐 관광객 너무 많았잖아. 이참에 우리도 정리 좀 해야지. 그들은 마치 이 사태가 과잉을 정리해줄 기회라도 되는 양 가볍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울컥했습니다.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 무렵 TV 생방송에 출연했을 때였습니다. 진행자는 약간 들뜬 얼굴로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일본이 이제야 진짜 일본다워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대만 문제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동북아 균형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의지가 아니라 착각이라고 말하고 싶었죠. 우린 지금 감당하지 못할 말을 하고 감당하지 못할 결과를 마주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다른 패널이 웃으며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뒤에서 반사 이익을 챙기고 있죠. 비겁한 나라예요, 솔직히. 그 말에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비겁한 게 아닙니다. 준비된 겁니다. 우리가 소리칠 때 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언할 때 그들은 이미 정비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 말은 스튜디오 밖으로 잘 퍼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게시판엔 익숙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왜 자꾸 한국 칭찬하느냐? 일본은 위대한 나라다. 자존심을 지켜라. 심지어 반일 교수라는 말까지 따라붙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진짜 저항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요.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외부의 압박이 아니라 내부의 부정 때문이라는 걸요. 그중 가장 가슴 아팠던 건 후쿠오카에서 자영업을 하는 친구의 문자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자주 연락하던 사이였는데 그날 이후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얼마 후 도착한 짧은 메시지. 케니치,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근데 사람들 앞에서 그 말 하지 마. 너만 손해야.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 사회, 이런 진실을 말할 수 없는 분위기, 우린 지금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잃고 있는 걸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더 책상 앞에만 앉아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머릿속 계산과 보고서만으로는 도무지 체감되지 않았습니다. 뉴스 속 수치, 외교적 해석, 여론의 반응 그 무엇도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온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연구를 가장한 실험, 행동을 통한 체감, 그리고 그 안에서 일본이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은 제가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정돈된 안내 시스템, 혼란스럽지 않은 도착 동선, 자동으로 연동되는 모바일 서비스, 모든 것이 무리 없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기 전 저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관광 통합 앱을 내려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내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앱이 아니었습니다. 단계별로 연결되는 예약 절차, 다국어 번역, 긴급 알림, 심지어 일정에 맞춰 교통편까지 제안해주는 기능까지 있었고 그 사용 경험은 명확하고도 직관적이었습니다. 이 앱을 통해 지방 도시의 문화 공간을 예매했고 고속열차를 연동해 숙소와 이동수단을 한 번에 확보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이나 소규모 전시회까지 이 플랫폼 안에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단 한 번도 종이 문서를 꺼내지 않았고 인증이나 보안 설명을 요구받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공공 시스템의 반응 속도였습니다. 경기도 한 지역의 청년 창업지원센터를 방문했을 때 현장 직원은 제 상황을 듣고 나서 단 몇 분 만에 조건에 맞는 프로그램과 공간 리스트를 제안했습니다. 추가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링크가 문자로 자동 전송되었고 간단한 개인정보 동의만으로 세부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이었다면 이 모든 과정이 최소 3주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가능했을 겁니다. 저는 일본의 시스템이 단지 느린 것이 아니라 사용자를 신뢰하지 않는 구조라는 사실을 그때 실감했습니다. 서울 근교에 위치한 팹랩도 방문했습니다. 지방 중소기업과 청년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제조 공간이었는데 그곳은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도 불이 켜져 있었고 무인 인증 시스템과 실시간 기술 지원 봇이 운영 중이었습니다. 공간엔 CCTV나 관리자 대신 자율적으로 적힌 사용 규칙과 익명의 피드백 노트가 있었습니다. 그 공간에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작은 IoT 제품을 개발 중이었고 이 시스템 덕분에 밤에도 작업할 수 있어 너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엔 꾸밈이 없었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사람에게 준 것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노트북에 단어 하나를 적었습니다. 용기, 그건 행정이 줄 수 없는 감정입니다. 그건 설계와 의지가, 실행과 철학이 만나야만 비로소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제게 하나의 결론을 안겨주었습니다. 정책은 숫자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을 바꾸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한국은 그 선택의 순간을 이미 설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책상이 아닌 거리에서 시스템이 아닌 사람에게서 저는 일본이 지금 놓치고 있는 가능성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뒤 저는 곧바로 여러 데이터와 피드백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숫자보다 더 조용하고 깊은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몇몇 후배 연구자들은 한국에서 있었던 저의 실험 기록을 보고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싶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놀랍게도 그중 절반 이상은 동북아 정세보다도 한국의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다는 이유로 움직였죠.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비공식 포럼에서조차 한국의 공공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가 주제로 오르기 시작했고 중소기업 담당 부서에서도 한국의 창업 생태계와 공간 운영 방식을 분석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어느 지방 도시 공무원 교육 세션에선 서울시 스마트 행정 플랫폼이 자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전까지 한국은 우리에게 늘 감정적인 대상, 역사나 외교 갈등으로만 존재하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시스템과 설계, 미래 전략의 모델로 거론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지점을 보고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외교적 자존심을 앞세우던 시간 동안 그들은 누군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시스템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고치고 있었고 그 변화는 말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그건 국가 단위의 광고나 외교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관광객 한 사람, 창업자 한 명, 그리고 행정 실무자 한 사람에게 전달된 경험이 점처럼 흩어져 있다가 결국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 후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써보니 왜 사람들이 다시 가고 싶어 하는지 알겠다고요. 이건 한국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오래 멈춰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더군요. 처음엔 그 말이 조금 아프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늘 계획과 정통성, 절차와 규율을 중시해왔습니다. 그건 분명히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이제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속도가 전부는 아니지만 느리면서도 유연하지 않은 구조는 결국 사람들의 선택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흐름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단지 비교의 대상, 감정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보다 앞서 실험을 마쳤고 그 실험은 시장과 사람의 선택으로 검증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참 조용한 변화였습니다. 소리 없는 혁신이었고 침묵 속의 확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물결이 이제는 일본이라는 섬의 안쪽으로 스며들기 시작한 것만 같았습니다. 그 물결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따라가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말 대신 행동, 비난 대신 실험, 그것이 지금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방식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와 조용히 일상으로 복귀한 뒤에도 마음속의 잔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며 차트를 만들고 연구보고서 초안을 쓰는 동안에도 제 손끝은 어딘가 어색했고 시선은 자꾸만 그 밤의 작업실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한 청년의 말투, 지방행정청 실무자의 응대 속 태도, 그리고 시스템 뒤에 숨어있던 설계자의 철학까지 모두 제게는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 변화가 저만의 착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건 돌아온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같은 연구실의 후배 한 명이 조심스럽게 찾아와 말을 건넸습니다. 교수님, 혹시 다음 한국 출장 때 저도 동행해도 될까요? 그 말투 속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몇 가지 자료를 보여주었고 서울시의 관광 플랫폼과 창업 지원 시스템에 대한 구조도를 따로 정리해두고 있었습니다. 자기만의 언어로 재해석을 시도하며 일본이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초보적인 분석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아주 작은 희망 하나가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변화는 언제나 아주 조용하게 시작되니까요. 그가 분석한 표와 문장은 어설플지 몰라도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심이야말로 어떤 정책보다 더 강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다른 곳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한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식 관광 안내 플랫폼 도입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고 중앙교육연구소에서는 서울시 공공앱의 사용자 경험을 분석 과제로 삼고 있었습니다. 정식 연구는 아니었지만 분위기는 분명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이들이 이를 반기지는 않았습니다. 몇몇 언론은 여전히 한국 관련 용어를 의도적으로 피해갔고 일부 보수 매체에서는 한국 시스템을 흉내내려 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반응조차 새로운 흐름을 막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보는 이미 흐르고 있었고 사람들은 직접 써보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내부에서도 젊은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비공식적인 학습 모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행정 포털 구조, 민간 협력 시스템, 데이터 통합 관리 방식 등을 분석하며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고 서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 모임에 온라인으로 초대받아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실무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직접 바꿀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지금 이 기록들이 언젠가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될 거라고 믿는다고요. 그 말에 저는 오래도록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거대한 선언보다
소박한 실천이 더 깊게 스며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눈빛이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를 붙잡고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걷고 있었습니다. 그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방향만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의 일본에 가장 필요한 움직임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이번 여정은 단지 출장이나 현장 조사라는 단어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그 짧은 시간은 저의 직업, 연구, 사고방식 전반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책상 위에서 보던 그래프, 통계 수치, 정책 보고서 그 안에는 분명 진실이 있었지만 그 진실은 늘 어딘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눈빛이었고 그들이 손끝으로 움직이고 있던 실체였습니다. 저는 일본의 시스템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왔습니다. 정확함, 신중함, 절차의 일관성 그 모든 것이 품격 있는 국가를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마주한 건 그 품격을 무너지게 하지 않으면서도 유연하고 따뜻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공공 플랫폼이 단순한 편의 기능을 넘어 사람들의 불안을 줄여주고 낯선 도시에서도 신뢰를 느끼게 하는 구조라는 걸 저는 이제야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해외 정책을 분석할 때 자주 우리와는 맞지 않는다는 전제를 두곤 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행정 구조가 다르고 국민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름을 이유로 멈추기보다는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먼저 묻는 게 더 나은 출발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단지 연구 대상이나 비교 대상이 아닌 함께 고민해야 할 이웃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외교적 수사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과장하지도 않았고 타인을 깎아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들의 시스템을 다듬고 사람들의 선택 앞에 내놓았을 뿐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수치가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사람들은 편에서가 아니라 믿을 수 있어서 돌아왔고 그 신뢰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연구실 첫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할 건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구성한 생각, 그것을 가능하게 한 사회의 감각이라고요. 한 학생은 수업이 끝난 뒤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으로 궁금해졌다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는 늘 앞서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이웃에게서 한 걸음 물러서 배울 준비가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제게 말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보여주었고 그 행동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이제 연구자로서 또 일본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조용한 설득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말보다 체계, 체계보다 태도 그 순서를 거꾸로 생각하게 해준 그들이 남긴 가장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